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나도양의 물레방아입니다. 주인공 이방원이 사는 동네 앞 기슭을 스쳐 지나는 개천 위에 물레방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물레방아 동북쪽으로 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신치교의 집에 이방원은 아내와 그의 땅을 경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한적하게 비칠 때 물레방앗간 옆에 여자 하나와 남자 하나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방원의 아내로 나이가 22살인 젊은 여자였고 남자는 50이 반이 넘어 거의 소멸의 구렁이를 향해 가는 늙은이였습니다. 예, 내 말이 조금도 그를 것이 없지? 셋네 할멈에게도 자세한 말을 들었을 터이지만은 너 생각해 보아라. 내가 허락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전부 해줄 터이란 말이야. 그까짓 방언이 녀석하고 내가 몇백 년 살아야 언제든지 막실구석을 면하지 못할 터이니. 늙은이는 신치교로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원의 계집을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등을 두드리는데 여자는 이지적인 동시에 참부형으로 생겼습니다. 제 말이야, 모두 셋네 할멈이 여쭈었지요. 저에게는 너무 분수에 과한 말씀이니까요. 천만의 소리를 다 하는구나. 내가 후사가 없어 그러는 것이니까 아들이나 하나 놔주렴. 그러면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겠니? 영감은 계집의 몸을 끌어안더니 방앗간 뒤로 들어섰고 계집은 영감 가슴에 안겨서 정욕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영감이 거짓말은 안 하시지요. 계집은 영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방앗간 속을 가리켰습니다. 저리로 들어가세요. 사흘이 지난 뒤에 신치교는 방언이를 자기 집 사랑 마당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그간 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을 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방언은 이 많은 이란 말 뒤에 이어질 말을 미리 깨달은 듯 전신에 피가 가슴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 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을 찾아가 보아라. 아무 조건도 없고 할 말이 없었는데 주인은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으로 방언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마음을 굽히어 사정도 해보고 애걸도 해보았지만 주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 더 굳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내에게 안주인마님께 사정을 좀 해보라고 했지만 아내가 방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터이요? 나를 데리고 이곳까지 올 때에 무엇라고 하였어?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야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지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차차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생기겠지. 설마 이대로 늙어 죽기야 하겠니? 듣기 싫소. 꿀 떨어지면 구워 먹지. 어느 천년에. 방언이는 가뜩이나 화가 나는데 계집까지 그러니 속에서 열화가 치밀어 올라 욕을 퍼붓자 계집이 얼굴이 노래지며 대듭니다. 계집의 입속에서 놈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계집을 휘어잡고는 두어 번 주먹으로 등줄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엉덩이에 두어 번 발길질을 하니 계집은 그대로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실룩한 눈에는 도끼가 섞이었습니다. 방언이가 계집을 치는 것은 그냥 주먹질 아니라 주먹이나 발길이 계집의 몸에 닿을 때 계집의 살보다 더 아프게 방언의 가슴 한복판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계집이 일부러 소리 높여 옳자 마을 사람이 귀를 기울였지만 사랑 싸움이라며 도리어 그 싸움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방언은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왔는데 계집을 때리던 마음은 풀어지고 계집의 품이 그리워져 아내에게 사과를 할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었는데 하늘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생은 고생이지. 내가 너무해. 너무 그럴 게 아닌데. 그는 자기 집에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잡아 흔들었지만 계집은 집에 없었고 옆집 사람한테 아내가 방앗간으로 갔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가 방앗간을 막 돌아서자 신치교와 자기 아내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고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한참이나 서서 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사지를 떨었고 이가 부득부득 갈렸으며 주먹은 부서질 것 같이 단단히 쥐어졌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 아니고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할까? 내가 참으로 환장을 하였구나. 아니 누구더러 환장을 했대? 온 기가 막혀 죽겠지. 나요? 왜 추근추근하게 이 모양냐? 이때까지 멀찌감치 떨어져 이 꼴을 보던 신치규는 앞으로 나서더니 딤짓소리 높여 호령을 했습니다. 예, 내가 술에 취하였으면 일찍 들어가 자든지 할 것이지 웬 짓이냐? 내 눈깔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냐? 방언이 신치규는 똑바로 쳐다보자 신치규는 방언을 마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보면 어쩔 터이냐? 세상이 망하려니까 별 해괴한 일이 다 많거든. 어째 이놈아, 이놈, 너 죽고 나 죽으면 고만 아니냐? 방언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신치규를 팼는데 이것을 보던 계집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고 적적한 밤중에 쓸쓸한 마을에는 처참한 여자 목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렸습니다. 방언은 더욱 힘을 주어 죽어라 돌로 짓지었는데 뼈가 돌에 맞는 소리가 살이 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울렸습니다. 그러나 동네 쪽에서 수군수군하더니 구두 소리가 나며 칼소리가 덜거덕거렸습니다. 순검. 방언은 신치규의 배를 타고 앉아서 숨검의 구두 소리를 듣자 비로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벌벌 떠는 계집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하지만 계집은 종종 걸음을 치며 강하게 거부를 하고 방언은 호승에 묶여 주재소로 끌려갑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상해죄로 복역을 하던 방언이 만기가 되어 추록했는데 신치규는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방언의 계집을 데려다 삽니다. 어떻게 그놈을 떼어버릴까 하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던 차에 잘 되었지. 그놈 한 10년 감옥에서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방언은 감옥 속에서 나가기만 하면 연놈을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든지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200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서 계집이 사는 마을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아는 척하지 않았고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밤이 될 때까지 근처 산속으로 돌아다니다 깊은 밤에 마을로 내려와 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언은 옆구리에 찬 길쭉한 단도를 한번 만진 후 신치규의 집담을 넘었고 건넌방 창 밑에서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계집이 문을 열고 둘러보더니 헌 집신짝을 신고 나와 집 모퉁이를 돌아서려고 할 때 방언은 계집의 입을 틀어막고 칼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방언은 계집을 결박한 후 들쳐업고서 번개같이 달려 몰래방아 앞에 내려놓은 후 결박을 풀었습니다.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오늘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야. 방언은 시퍼런 칼을 들이대었는데 계집이 두 가슴을 벌리고 대들자 칼을 뒤로 물릴 만큼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간청도 해보지만 눈에 독이 오른 계집은 죽이라고 대들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기는 싫어요. 이제 나는 고만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고만 물렸어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든지 죽기는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나를 죽이시오. 방언의 손은 떨렸는데 눈을 꽉 감고 에이 여우 같은 년 하며 칼끝을 계집의 옆구리를 향해 힘껏 내밀었습니다. 계집은 이를 악물고 사람 죽인다는 소리 한 번에 거꾸로 졌는데 칼자루를 든 손에 피가 몰려 새어 나왔습니다. 방언은 그 칼을 빼어들더니 계집 위에 거꾸로 져서 가슴을 찌르고 절명해버렸습니다. 나도 향해 물레방아는 가난과 상실의 문제를 주제로 한 1920년대 우리나라 사실주의 대표작입니다. 식민지 시대 농촌의 구조적 가난과 성윤례식의 변질이 맞물려 빚는 갈등이 고조되어 죽음으로 해소되는 과정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간 본능의 함수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높게 평가되는데 객관적 상관물로 물레방앗간을 설정한 것이 성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방원의 아내는 김동인의 감자에서 복녀가 보여준 타락과 비슷하지만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복녀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가난이 한 여인에게 윤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녀의 죽음은 욕망과 윤리적인 타락에서 기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이방원의 살인은 당대 신경향파 소설과는 달리 지주와의 계급 갈등이나 궁핍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치정 관계의 극단적 돌파구였습니다. 나도양은 가진 자인 신치규와 못 가진 자인 이방원의 갈등을 그렸지만 신치규의 유격과 아내의 탐욕에 따른 타락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도양은 본명이 나경손이었고 할아버지가 한의사, 아버지가 양의사라 집안의 강권으로 경성이 전에 진학했지만 소설을 쓰고 싶다며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경사스러운 손자라는 뜻으로 지어준 경손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벽꽃 향기라는 뜻의 도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집안에서는 잠시 떠돌다 사라지는 도향으로 이름을 바꿔 그가 단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대를 중퇴한 후 박종화 등과 백조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천재작가로 불렸지만 5년 만에 물레방아, 벙어리 삼룡이 봉 등의 걸작을 남기고 결핵으로 유절을 했습니다. 너를 그리며 새벽엔 글을 썼고 내 시의 8할은 모두 너를 가리켰다. 너를 붉게 사랑하며 했던 말들은 전부 잔잔한 노래였으며 너는 나에게 한편이 아름다운 시였다. 서덕준, 너의 의미